예, 매주 금요일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1번지 여론 2부에서는 여론조사를 좀 깊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지금 사실 여론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여론조사가 중요해진 시대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탄생도 여론조사가 만들어낸 거죠. 그 윤석열 후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이 네. 불렀다는 건 아유, 네. 결국 여론조사가 부른 건데.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중요해진 마당에 그만큼 여론조사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들 보면 어떤 게 맞는가 이게 헷갈렸고, 최근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KSOI가 지난 주말에 조사한 걸 같은 기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질문으로 그것도 똑같은 인원수로 조사했죠. 네. 다만 조사 방법만 ARS 전화면접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엄청나게 이기고 하나는 또 윤석열 후보가 조금 이기고 이렇게 다르게 나왔는데 왜 이럴 수가 있나요? 일단 이 여론조사가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는 이제 민주주의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다수의 여론이 무엇인지를 관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정책이나 무언가를 바꾼다는 의미에서의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KSI 조사를 보니까 이제 두 개의 조사를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저도 이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자료이고, 그리고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 이렇게 실험, 도전적인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조사 회사가 부여해야 되는 들어가야 될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할 수 없는데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에서 어느 것이 더 여론에 더 가까운 것인지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두 개의 조사가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특히 전화면접 조사에서 최근 흐름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논란이 좀 됐었던 것이죠. 이 전화면접 조사는 사실 ARS보다 비표집 오차가 훨씬 큽니다. 이 면접원을 운영하는 스킬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된 회사들이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KSY는 이 전화 면접 조사를 되게 간헐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같은 조사 방법을 추세선으로 비교를 해라. 근데 이게 전화 면접 조사를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냥 ARS를 전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결과를 봤더니 이렇다. 이렇게 추세선으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유권자들이 헷갈리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렇게 달랐는지. 그렇죠.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그 전화 면접 조사가 더 정확하다고 얘기하는데 트렌드와 좀 달랐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ARS보다는 전화 면접이 보수층 지지가 더 높은 편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ARS가 더 높죠. 아, ARS가 더 높습니까? 고관여층이 그동안은 이제 그 보수 성향층이 좀 더 활성화가 ARS 쪽에서 더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전화 면접이 그러면 진보 쪽 응답이 더 좀 높은 그러니까 편이었나요? 그게 이 응답자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 분위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진보 성향이 좀 활성화가 되면은 전화 면접 조사든 ARS든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할 텐데, ARS 쪽이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하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좀 진보적인 방향으로 갈 때는 보수 성향 응답층들이 고관여층이 돼서 ARS 쪽에 더 응답을 잘해준다, 이런 이제 가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저희도 이제 언젠가부터는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저희가 인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좀 다르게 나오니까요. 그렇죠. 어디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이번 대선 끝나고 이런 그 검증 과정, 그러니까 기존의 여론조사와 너무 동떨어진 여론조사를 내놓았던 그런 것들은 검증을 좀 거쳐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좀 그게 이제 회사를 정리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기준을 좀 정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지금 좀 이야기되는 것들이 정당과 조사 회사의 결탁 부분이거든요. 이건 알려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조사, 이렇게 특히 올해같이 이렇게 선거조사가 민감한 때는 국가가 자격 을 부여해서 공인된 어떤 인증제도, 선거조사에 한해서는 그런 걸 만들자라는 지금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최수영 컨설턴트 좀
국민들을 위해서 예.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긴 한데, 근데 사실은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론하는 저희들이 어떨 때 보면 당황할 정도로 사실은 데이터가 어긋나는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오류 같은데 저희가 전문성이 또 아주 거기에 깊지 않다 보니까 뭐라고 디테일하게 지적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일반 평균적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여론조사가 얼마나 또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기여하느냐, 이런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히려 어떤 민심의 왜곡이라는 측면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건 여야 불문하고 한번 좀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이걸 좀 다뤄야 될 문제라고 좀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입니다. 지금 선거법상 6일 전부터 네. 본투표 6일 전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그걸 공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나마 사실 그 전에 선거법 바뀌기 전에는 22일이나 됐어요. 맞습니다. 예. 거의 뭐 3주 동안 여론조사 알 수 없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나은 것이긴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제도를 믿고 거기에 따라서 민도가 높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불필요한 제도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지금 이거를 당일날 조사해서 발표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그러고, 프랑스나 뭐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지를 좀 하는데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좀 완화를 하자, 이 논의가 있었고 2016년에 우리도 한번 이틀로 바꿔보자라는 걸 선관위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그걸 좀 수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조사, 선거 문항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의도를 담아서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번 조사도 그 최근 나온 단일화 직전 조사들이 그런 막 단일화 문항을 섞어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만 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 상당히 의도가 있는 조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치권에서 6일까지는 허용하겠지만 그 더 짧게는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이 블랙아웃 기간 딱 시작하는 그때 시점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이른바 밴드웨건, 네. 유리한 사람한테 쏠리는 것, 또 다른 언더독, 그렇습니다. 뭐 불리한 사람에게 동정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밴드웨건 효과하고 언더독 효과하고 어떤 것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게 검증된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그걸 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대 대선에서 이렇게 사실 2002년이 좀 그런 성향이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안이었고, 올해 이제 이 단일화 과정을 보면은 그런 역대 대선의 사례를 좀 모범으로 삼아서 좀 그런 일정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각 후보 진영에서 좀 정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하고 사전 투표하고 이번 대선 결과 나오는 걸 보면서 그걸 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진영 교수님, 밴드웨건 효과도 있고 언더독 효과도 있고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면 뭐 때문에 막는 거죠?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밴드웨건 효과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세론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자기를 불러냈다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밴드웨건을 만드는 것들 때문에 저는 이 공표 금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여론조사의 신뢰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면은 저는 당일날까지 뭐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여론조사 회사와 정당의 결탁,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덧붙여서 저는 언론의 결탁이 더 심하다고 봅니다. 언론까지 결탁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 3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왜곡된 밴드웨건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지금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논하기 전에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선조치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이 개인정보의 활용도입니다. 한국은 그 미국이나 선진국들보다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제약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 회사의 영세성, 이것이 존재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적 허위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질문했을 때 무엇을 보고 투표합니까? 정당, 인물, 정책. 여론조사에는 정책 보고 투표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정당 보고 투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당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까지 좀 자리 잡아야지만 저는 이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 당일날까지도 여론조사를 발표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죠. 짧게 덧붙이면은 지금 밴드웨건 효과가 더 크긴 큰데 오늘 지금 호남의 그 투표를 보면은 언더독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결국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의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내일부터 보십시오. 각각의 뭐 SNS를 통해서 또 여론조사들이 돕니다. 네.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시한 맞아요. 거라든가 또 네. 공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실시한 것, 저는 이게 또 민심을 왜곡시킨다고 봐요. 사실은 이게 검증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검증할 수도 없고 뭐 이걸 제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논의방에만 올리지 않으면은 이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저는 각 정당 후보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왜곡된 이런 정보들이 엄청나게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될 거예요. 아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의 주식 시장도 내 손바닥으로 확인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정보의 공개적인 유통을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 세상에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게 저는 거꾸로 이게 민심에 저는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공감합니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심도 높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그런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에서 여론조사 금지하니까 스위스에서 발표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 아무런 있죠. 네. 무용이 돼버리잖아요. 예. 이미 그거는 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도 그런 일이 사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본에서 그냥 발표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의들이 지금은 좀 사실 좀 현실화돼. 저는 그래서 선관위가 말이죠. 그 얘기를 이제 2016년에 법안 냈잖아요. 냈는데 아니 정말 저는 국민들이 자기를 선출해준 국회의원들, 국민들을 그렇게 휘둘리는 존재로 보고 이 법안 통과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오히려 저는 정말 모순이죠. 예상되는 게 벌써 내일부터 이제 아마 SNS에 많이 막 올라올 거예요. 진짜. 뭐 가짜 뉴스 끝났다, 나오고. 디비졌다, 뭐 예. 사전 투표 11시 기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5.38%인데요. 지난 대선보다 1.85% 포인트가 높습니다. 역시 전남이 가장 높아서 9.44%, 10%에 육박을 했고 전북이 8.19%로 그 뒤이었습니다. 아까 시간대별 투표율 혹시 지난 대선과 비교할 수 있는가 했는데 우리 작가께서 찾아주셨네요. 2017년 대선의 11시 기준은 사전 투표율이 3.53이었네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5.38이니까 그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예. 11시. 그때도 호남이 가장 높았네요. 전남이 5.55, 전북이 4.92, 대구가 가장 낮아서 2.89였는데 대체로 보면 뭐 대체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호남이 영남 쪽에 비해서 사전 투표율이 더 높다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까지 사전 투표인데 이번에는 30%가 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뭐 40% 넘을 수도 있죠. 저는 넘을 수 그렇죠. 있다고 네, 봐요. 네. 그렇죠. 예. 자,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다른가 그리고 사전 공표 금지 이것은 정말 필요한가 이 부분 짚어봤는데요. 단일화 문제로 잠깐 돌아가서 도대체 단일화 이루어지기 전에 TV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TV 토론 문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TV 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있는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짜고 또 선정하고 질문지도 이렇게 사전에 만드는데 이번에 보면 3차 법정 TV 토론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 TV 토론이 3월 2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월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네. 그러면 3월 2일 날 어느 후보가 토론을 잘했는지 그 여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표 금지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만약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도 하루 이틀 전에 마지막 TV 토론을 하도록 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너무 이게 관행적인 토론위원회 너무 관행적인 데만 몰입해서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어떤 혁신 이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 봐요. 유권자의 선택을 오히려 흐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 세 차례
법정 토론의 평균 시청률이 33%가 넘습니다. 평균 엄청난 시청률입니다. 거죠. 자, 그러면은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이 토론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론 방식과 토론 진행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왜 이런 식으로 정말 기계적인 균형만 맞추려고 노력합니까? 왜 유권자가 묻는 타운홀 방식 안 됩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뭐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너무 관행적으로 아니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 하고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땡겨서 한 이틀씩만 먼저 땡겨놔도 상당 부분 사실 이 효과가 달라질 겁니다. 이런 점들을 물론 뭐 나름 균형을 가진다고 그런 위원회가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좀 게으름의 소치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국민들의 속도를 정부 기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저는 이런 희극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앙선관위 관련해서 여심이 쪽도 지금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조사회사들 쪽에서. 왜냐하면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워낙 조사 많이 쏟아지니까. 근데 설문을 너무 하나하나 다 막 그쪽에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이건 순서 바꿔. 이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신규제다 이거는. 예. 그래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요. 박진영 교수 5년 전에 비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 그리고 또 이 모바일 정보 교류 이런 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TV 토론 보면은 5년 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일단은 법정 토론의 횟수를 저는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늘려야 된다고 보고요. 이 토론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관위가 하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국회에 의해서 저는 법률로서 좀 더 지금도 법률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가지고 좀 숫자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금방 우리 그 최소영 컨설턴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는 것이 실제 지금 이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뭐 대한 언론이라든가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이 시대적 조류를 다 흡수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교수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지난번 마지막 TV 토론 끝나고 나서 이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후보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단일화를 했는데 그 전에 교감이 없었을까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어떤 좀 느낌이 왔습니다. 느낌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TV 토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서 즉각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사전에 저는 교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이 되고요. 또 의심이 됐기 때문에 그전 토론과 달리 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또 질문과 답이 오고 갔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었다라면은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서로가 또 뭐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마음먹은 상태에서 마지막 토론회에 나온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나는 한편인 것을 속이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저는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의사도 있었다라고 의심이 가는 거죠. 저는 약간 사실관계니까 좀 바로잡아야 될 거 있는 것 같은 게 뭐 드레스 코드가 정치에서 메시지인 것도 분명합니다. 메시지의 한 형태가 드레스 코드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모든 TV 토론에 맸던 넥타이고요. 그다음에 단일화 제안을 할 때나 단일화 제안 철회를 할 때나 그 넥타이를 맸습니다. 약간 짙은 자줏빛 넥타이입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에 공교롭게 윤석열 후보가 거의 흡사한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거꾸로. 그래서 그게 매칭이 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결과론적 이야기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안철수 후보가 캠페인 할 때는 주황색 넥타이 자기 당의 색깔을 메고 하얀 점퍼를 입는데 토론할 때나 그다음에 중요한 정치적 제안할 때는 항상 그 넥타이를 맸다는 거 이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이 끝나자마자 단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또 맞죠. 토론장에 들어왔을 때 이미 단일화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다고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은 편이 두 사람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을 기만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넥타이가 무슨 마법의 넥타이인가요? 미리 단일화를 했다면 이제 뭐 비록 후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토론에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점을 의식해서인 듯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후보에게 토론에 영향을 미칠까 봐 토론 들어가기 전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끼리 논의를 하다가 토론이 끝나고 나왔을 때 이런 뜻을 전했고 곧바로 모처로 함께 이동해서 후보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다는데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상황 논리상 그게 사실 믿음이 가지 않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했다면은 뭐랄까 마구잡이 단일화죠. 쉽게 말하면은 이 차 한잔 마시면서 10분 만에 단일화하는 게 이게 국정을 논해야 되는 일이고 국가의 미래를 다시 짜야 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흔히 하는 야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동연 후보가 뭐 몇 퍼센트 안 나오는 마이너 후보였습니다만은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따로 토론회까지 됐습니다. 그런 절차들, 그다음에 통합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정책에 대한 하나의 조정 이런 것까지 다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했다면은 진짜 권력 나누기 외에는 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죠. 어제 전재수 의원은 그런 얘기는 합디다. 야밤에 만나서 합의했으니까 야합이라고. 보니까 그 단일화 선언하고 나서 그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그 합의문 안 가져갔잖아요. 그걸 안철수 후보가 지적을 했어요. 저거 왜 안 가져가시냐고. 그냥 나갔다고 하거든요. 비서가 챙기겠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프레임 틀에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합당이 상당히 또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또 진통이 있겠다. 저희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안 가지고 갔대요. 안 가져갔대요. 그거 사실관계 또 얘기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태블릿 PC만 써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그 그분은 다 태블릿 PC 안에 다 저장해 다니는데 윤석열 후보는 오프라인 종이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종이 꺼내고 있다가 깜빡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했잖아요.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 그러고 그 전에 토론에서도 종이와 잉크는 의미 없다. 무려 힘이 중요하다 이 얘기했어요. 종이 무용론자? 그 태블릿 PC를 그럼 권유할까요? 예. 투표용지도 종인데. 예.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모든 대선이 단일화에 매달려야 되나요? 그 부분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한 혐오 정서가 있습니다. 정당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당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고요. 정치 권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엘리트 집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라는 게 아시겠지만 좀 파당적 요소, 그다음에 지역주의가 가미되면서 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됐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제일 혐오되는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정치개혁안에 결선 투표 들어가 있나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빨리 좀 도입을 해서 네, 해야죠.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좀 안 하고 정책 비전으로 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만 아프고 대선이 끝나갑니다. 자, 이제 세 분은 일주일 뒤에 뵙겠네요. 결과 나온 뒤에. 그러네요. 누가 이길 건지 들어보고 싶은데 문제가 생길까 봐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지 여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세 분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전 투표 한번 살펴볼까요? 11시 현재 사전 투표율을 보겠습니다. 예. 역시 지난번 대선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두 후보가 여전히 박빙, 혼전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9일 결론이 날 텐데 한 표의 소중함 꼭 기억하시고 사전투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